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그 2025년 10월 29일에 경주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이요. 그리고 11월에 나온 공동 팩트시트 내용. 진짜 엄청난 뉴스였잖아요. 미국이 드디어 한국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이요. 아, 네, 맞아요. 그때 정말 다들 난리가 났었죠. 카메라 플래시 막 터지고. 그러니까요. 당장 내년이면 막 우리 바다에 핵 잠수함이 뜰 것처럼 환호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좀 무서운 진실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 정상들의 악수가 적어도 미국의 국내법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와, 무용지물이라고요? 네, 정상회담 합의는 약간 방향성을 보여주는 나침판 같은 거고요. 실제로 그 길을 닦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우라늄이 부산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 뭔가 복잡한 법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미국에는 이 과정을 언제든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냉전 시대부터 겹겹이 쌓아 올려진 거대한 법의 미로가 존재하거든요. 아, 법의 미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막 미국이 허락해줄까? 여기에만 매달렸잖아요. 네네, 그랬죠. 근데 이제 질문이 바뀐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 미국의 깜깜한 법적 장벽을 뚫고 합법적으로 원자로 설계랑 연료를 가져올 것인가? 자, 이거 하나씩 좀 풀어보죠. 일단 궁금한 게요. 우리가 이미 미국이랑 맺고 있는 123 협정이라는 원자력 협정이 있잖아요. 이걸로는 그 연료를 못 가져오는 건가요? 아, 그게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아, 완전히요? 아예 안 돼요? 네, 안 돼요. 123 협정은 철저하게 평화적이고 민간용 원자력 이용만 허락하는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 만드는 데는 쓸 수 있는데 잠수함을 움직이는 건 명백하게 군사적 목적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민간용 출입증 들고 군사구역에 들어갈 순 없다 이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예요. 그래서 해군 원자력 추진 협력 협정, 우리가 흔히 NNPCA라고 부르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만 하는 거죠.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미국의 원자력법, 그러니까 AEA가 워낙 빡빡하다고 들었거든요? 애초에 왜 그렇게까지 막 꽁꽁 싸매둔 거예요? 남한테 뭘 안 주려고요? 그게 사실 미국 원자력법 자체가 철저한 공포와 강박의 상물이라서 그렇습니다. 1950년대 냉전 시대 때 만들어졌잖아요. 아, 냉전 때요? 네네. 미국의 핵심 핵기술이 소련이나 다른 나라로 막 흘러가서 새로운 핵폭탄이 되는 걸 막으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기본값이 그냥 "노! 안 된다!" 이에요. 아, 기본이 무조건 금지군요. 맞아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타국의 핵물질이나 기술을 넘기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다. 단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락한다. 이게 뼈대죠. 아하, 그럼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한테 얻어내야 하는 그 예외 조항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게 두 가지 핵심 특례 조항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원자력법 91조 C항입니다. 91조 시항이요. 네, 이건 하드웨어랑 물질에 대한 예외예요.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실물이나 가장 중요한 핵연료, 그 특수 핵물질을 동맹국에 넘길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근거죠. 잠깐만요. 연료나 부품을 넘겨주는 게 91조라면 근데 물건만 덜렁받고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조항은 혹시 지식이나 기술에 관한 건가요? 와, 정확히 보셨어요. 원자로를 받았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배에 집어넣고 안전하게 운영하는지를 모르면 그냥 거대한 쇳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쓸 줄 알아야죠. 네, 그래서 144조 C항이 필요합니다. 이건 원자로 설계나 노하우 같은 그 기밀 핵기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가 군사용 협력이라는 VIP 클럽에 들어가려면 출입문을 여는 신분증, 이게 91조고 네네. 그 클럽 안에서 비밀금고를 여는 비밀번호, 이게 144조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신분증이랑 비밀번호를 대통령한테 받아내면 드디어 무사 통과인가요? 그게 안타깝게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VIP 클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짜 무시무시한 숨겨진 최종 보스를 만나게 되거든요. 네. 아니 군사용 예외 조항까지 다 받았는데 최종 보스가 또 있다고요? 네, 바로 원자력법 123조 D항에 있는 미국 의회의 검토라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의회요?
아니, 대통령이 허락했는데 의회를 또 거쳐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대통령이 91조, 144조 발동해서 한국이랑 협정 맺겠다 서명을 해도요. 이 협정문이 발효되려면 무조건 의회에 제출해서 60일 동안 연속회의 기준으로 검토를 받아야 해요. 60일이요? 와, 피말리겠네요. 게다가 이게 국가안보 문제라서 그 기준의 외교위원회는 당연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군사위원회까지 양원의 위원회들이 총출동해서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진짜. 그럼 이 협정문을 도대체 어떻게 의회에 밀어 넣어야 통과가 될까요? 전략 잘못 짜면 60일 내내 공격만 받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도의 법적 설계가 필요하죠. 이 협정을 맺고 의회를 통과하기 위한 경로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아, 두 가지 경로가 있군요. 네, 첫 번째가 경로 A, 약간 스피디 레이서 같은 방식이에요. 행정부끼리 먼저 만나서 협정안을 쫙 쓰고 서명부터 한 다음에 의회에 던져서 60일 검토받는 거죠. 1965년에 나토 국가들이랑 했던 아토머 협정 선례가 딱 이랬어요. 도장부터 찍고 통보한다. 엄청 빠르겠네요. 근데 의회가 반대하면 어떡하죠? 이 경로 A의 가장 큰 특징이 불승인 결의라는 구조인데요. 의회가 60일 안에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하고 법으로 결의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발효가 돼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통과된다고요? 네, 심지어 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버리면 끝이에요. 의회가 그걸 뒤집으려면 상하원 다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어렵거든요. 와, 속도도 빠르고 방어도 쉽고 너무 좋은데요. 그럼 무조건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부가 주도한 협정이라서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우리는 이전 대통령이 맺은 협정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잠깐만요. 한국 입장에선 이거 수십조 원 들고 20년짜리 프로젝트인데 정권 바뀌었다고 엎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법적 안정성이 엄청나게 취약한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두 번째, 경로, 비안전제일주의 방식입니다. 안전제일주의요? 이건 뭔가요? 이건 오커스 모델,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사례랑 비슷해요. 아예 국방수권법, NDAA 같은 법률에다가 의회가 먼저 한국이랑 협력해도 좋다 하고 수권 조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입법 후 협정 방식인 거죠. 아, 법으로 먼저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법률 기반이라서 정권이 바뀌어도 아주 안정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조건이 너무 많이 붙어요. 오커스 때도 막 270일 전 인증, 30일 전 통지 이런 깐깐한 조건이 다 붙었거든요.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네요. 속도냐 안정이냐, 스타트업처럼 팍 치고 나갈 거냐, 대기업처럼 돌다리 다 두드릴 거냐, 이런 딜레마인데 그럼 우리 한국의 선택은 뭔가요? 한국 입장에서는 10년, 15년 걸리는 장기 사업이니까 투트랙 병행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아, 두 개를 다 한다고요? 네, 트랙 1으로 그러니까 경로 A로 협상을 미친 듯이 빨리 시작해서 2027년 1월 119회 의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서 속도를 내고요. 네네. 동시에 트랙 2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관련 조항을 넣어달라고 의회를 설득해서 장기적인 방패막이를 만드는 거죠. 와, 완벽한 설계네요. 속도 챙기면서 방패까지 두른다. 근데 여기서 계속 걸리는 게 결국 미국 정치인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이 사람들한테 막 우리 너무 위험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요? 미국 의회도 양극화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의회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위원회별로, 성향별로 걱정거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각각 맞춤형 메시지를 던져야 해요. 맞춤형 메시지요? 예를 들면요? 우선 헨리 소쿨스키 같은 보수 강경파나 민주당 의원들 중에 비확산 성향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핵 확산의 나쁜 선례가 될까 봐 엄청 우려하거든요. 아, 한국한테 예외를 주면 다른 나라도 다 달라고 할 거다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어 논리를 아주 탄탄하게 짜야 합니다. 무기급이 아닌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만 쓴다. 그리고 IAEA랑 선제적으로 사찰 협의하겠다. 사용 후 핵연료도 절대 우리가 손 안 댄다. 아하. 이렇게 선언해서 우리는 그냥 떼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범 규범을 만들겠다고 설득해야 해요. 그럼 군사위원회나 안보를 중시하는 쪽은요? 이 사람들은 비확산보다는 좀 다른 걱정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쪽. 예를 들어 공화당 일부나 대중국 강경파들은 미국의 산업 기반과 자원 부족을 걱정합니다.
자기네 잠수함 수리할 조선소도 모자라 죽겠는데 한국까지 어떻게 챙기냐는 거죠. 아, 바로 여기서 한국의 그 엄청난 조선업 역량이 등반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이랑 정비 수리, MRO 기반을 보완해 줄게. 우리는 호혜적 협력자고 동맹의 부담을 나눌 거다.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한국이 막 우리도 잠수함 갖게 해줘 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 산업도 돕고 비확산 규칙도 완벽하게 지켜줄게. 이런 종합 선물 세트를 내밀어야 한다는 거네요.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의회를 상대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선제적으로 이런 검증 프레임을 짜서 들이미는 게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진짜 똑똑한 전략이네요. 자, 그럼 이런 험난한 고개를 다 넘었다고 쳐보죠. 그럼 실제 잠수함은 언제 바다에 뜰 수 있는 건가요? 당장 뭐 경주에 원자료 실증 시설 짓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지금 정부에서 범정부 TF도 꾸리고 경주의 그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실증 시설도 짓고 있죠. 이 로드맵이 대략 20년 4단계로 나뉩니다. 20년이요? 생각보다 엄청 기네요. 네. 1단계가 2026년부터 28년까지인데 이때 협정 합의하고 국내 법안이랑 사업단 조직을 정비해요. 그리고 2단계가 28년부터 31년까지인데 이때 원자로 기본 설계 확정하고 IAEA랑 검증 절차를 협의합니다. 잠깐만요. IAEA의 협의에 3년이나 걸린다고요? 네, 비핵 국가가 핵잠수함 굴리는 건 역사상 처음이라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사찰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아, 룰이 없으니까 새로 짜야 해서. 그럼 3단계는요? 3단계는 2031년에 드디어 철판을 자르는 강제 절단을 시작하고요. 2034년에서 35년쯤에 1호함이 바다로 진수하게 됩니다. 와, 2034년 진수. 체감이 확 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국이 막 농축이나 재처리 능력을 직접 갖겠다는 건 절대 아니죠. 아,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20년의 로드맵은 한국이 핵무기로 가는 징검다리가 절대 아니에요. 네네. 미국의 철저한 비확산 조건과 양립하면서 오직 연료 관리랑 안전 운용 역량만 평화적으로 축적하는 아주 긴 여정인 거죠. 이거 어기면 의회 통과 절대 못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뭔가요? 2035년부터 45년까지 1호함을 작전 배치하고 최종적으로 총 4척에서 6척 전력화를 완성하는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대장정이네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마크의 퍼즐 맞추기를 쭉 따라가 봤잖아요. 한국형 핵잠 사업이 무슨 기술적인 도전이나 악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보 기업, 산업 협력, 비확산 보증, 이게 다 묶인 고도의 패키지들이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맞아요. 이 설계도를 알고 뉴스를 보시면요. 앞으로 한미 간에 오가는 성명서나 미 의회 발표문이 완전히 다르게 아주 입체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전문가님이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흥미로운 화두가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연료를 가져오는 길을 탐구했잖아요. 근데 기술이랑 정치는 항상 변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20년 후에 기술이 발전해서 저농축 우라늄조차 전혀 의존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해양 동력 기술이나 한 번 닫으면 끝인 차세대 초소형 원자로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와, 우라늄 자체가 필요 없어지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이 복잡한 1950년대식 비확산 협정 체제가 과연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기술 발전이 이 국제 정치의 룰을 어떻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와, 진짜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낡은 자물쇠를 기술이 아예 박살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꼭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호기심을 가져주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활기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